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2편 황국신민화 일본 여성 만들기. (1944년 7월 25일) 화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도 밭에 제초 작업을 했다. 상당히 더웠다. 무덥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으로 더웠다. 이 더위를 참고 견디어 일을 할 수 있어야 일본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작업에 열중하면서 일했다. 황군 아저씨들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이라도 불평을 입에 담는다면 그것은 황군 아저씨들께 미안한 일이 된다. 덥지만 모두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 덕분에 성적도 부쩍 늘었다. 종례 때 교장 선생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반드시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품었다. 일기에서 어머니가 스스로를 일본 여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처음 봤을 때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친일파인가? 나중에 이 일기가 검열을 받은 일기라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폭력적인 민족 말살 정책 앞에서 조선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겠구나. 일제 황국신민화 정책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일본식 정체성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시도였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없었고 억지로 주어진 나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일제는 내 안에 있던 진짜 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가짜의 나를 심으려 했던 것이다.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 (37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국가총동원법을 발동하면서 전시체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31년부터 36년까지는 그 전 단계로 준비기간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조선하고, 그러니까 일본 총동원 자체는 일본이 먼저예요. 더 명확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러니까는 총동원은 좋아요. 자기 국가의, 우리가 6.25 전쟁 국가의 국민으로서 전쟁이 났어요. 총동원돼서 국가가 총동원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뭐 그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정신이,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요. 국민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조선인한테. 그러니까 동화라는, 갖게 만든다. 한국 시민으로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 민족성을 말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1944년 조선 총독부가 학생들에게 받았던 여성상은 단 하나였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어떤 지시에도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존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은 필요 없었다. 비판은 사라지고 오직 명령과 복종만이 남은 교실. 이것이 일본 문부성이 꿈꾼 교육의 이상이었다. 그 억압의 교육 속에서 일제가 노린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던 것. 그들은 정체성마저 바꾸려 했다. 조선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포기하고 일본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명령. 이것이 바로 황국신민화 정책이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황국신민화는 본격화된다. 전쟁과 황국신민, 이 둘은 무슨 관계로 봐야 할까? 실제로 1938년부터 지원병 제도가 있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 해서 전쟁터로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전쟁터로 가야 되고, 가서, 문제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갔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저쪽하고 싸우고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영국, 미국, 뭐 이런
연합국하고 싸워. 중국하고 싸워. 중일전쟁 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면은 적국의 적대감을 느끼고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일본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군대에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뭐예요? 적국에 투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총을 쏴야 되는데 이쪽으로 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상 정신무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일본주의라는 거거든요. 천황제 이데올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식민지. 황국 신민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정신과 영혼까지 바꾸려는 치밀한 개조 작업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말하는 황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1937년 5월 일본 문부성은 국채란 무엇인가라는 자료를 펴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들이 말하는 국채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후손에게서 초대 천황이 태어났고 그 이후 한 번도 혈통이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천황은 신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대일본 제국의 국채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품으려는 천황의 높은 뜻을 받들어 충성과 효도를 다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천황 이데올로기는 일본을 신의 나라, 신국이라고 말한다. (1944년 9월 20일) 수요일 맑음 5시 반 기상. 오늘은 제5회 항공일이기 때문에 제1교시와 제2교시 2시간은 그 행사를 위해 썼다. 행사 가운데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황국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오늘 황국의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정말이지 모두가 마음에 와닿는 감격을 느꼈다. 우리의 황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처럼 훌륭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생각해 새로이 신국 일본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 신국 일본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황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황국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본 문부성 교학국이 1941년 발표한 신민의 도를 요약해보면 황국 신민은 영혼과 육체는 물론 일상의 모든 것을 천황께 바치는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천황을 위해 존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황국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먹는 밥 한 그릇, 입는 옷 한 벌도 천황의 것이라 믿고 감사하며 노는 시간도 자는 시간조차도 나라를 위해 바치는 사람, 이것이 진짜 일본 사람이다. 일본 문부성은 학생들에게 천황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요구했다. 여기서 헌신은 성스러운 전쟁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고 학교에서의 혹독한 노동은 헌신을 위한 단련이었다. (1944년 7월 30일) 일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로써 제초 작업이 끝난다. 작업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최후까지 한번 힘을 내서 해주자 라고 마음속에 맹세하고 생기발랄하게 밭으로 나갔다. 밭에는 시릴 정도로 풀이 우거져 있다. 그래도 기뻤다. 풀이 무성하게 가득 난 곳에 타서 눌어붙을 정도로 뜨겁게 태양은 내리쬐고 있었다. 잠시 작업을 하고 있던 사이에 숨쉬기가 곤란해져 아, 괴롭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이에 황군 아저씨의 일이 머리에 떠올라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묵묵히 일을 했다. 마지막 날까지 진지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가혹한 노동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일본 문부성이 요구하는 황국 신민의 자세다. 일제는 조선인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썼다. 첫 번째, 극심한 노동으로 신체를 길들였다. 두 번째, 조선어와 조선의 역사를 빼앗아 정신을 마비시켰다. 김기성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 3차 조선경영을 보면은 중요 내용을 보면 교육 내용,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일본어, 일본사, 수신, 체육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굉장히 강화. 또 조선사를 빼버리고 일본사로 한 것은 한국 신민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본사를 배워야 된다. 조선사보다는. 이렇게 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아예 금지시켜요. 3차 조선경영 이후에는. 그래서 뭐 겉으로는 수익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총독부 의도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한국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조선의 학교 수업은 다양했다. 공립학교에서는 일본어로 수업하는 경우가 보통이었지만 때로는 조선어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고 학생들은 조선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 이 사실은 1921년 조선총독부 항무국이 발간한 국어 보급의 상황이라는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집은 당시 조선어 사용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1943년 전쟁이 한창이던 해, 조선인에게 일본어는 얼마나 보급되었을까? 조선 총독부가 제국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말 기준 일본어를 사용하는 조선인은 전체 인구의 22.2%. 하지만 그 가운데 일본어로 일상 회화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사람은 12.3%에 불과했다. 나머지 9.9%는 겨우 국민학교 4학년 수준의 언어 능력이었다. 또 경성일보가 발행한 조선연감은 또 다른 수치를 전한다. 당시 조선인 총 인구 약 2,550만 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508만 명가량이 일본어를 이해한다고 기록돼 있다. 일본 역사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중 일본의 전통 시가였던 와카도 있었다. 1944년 6월 27일 화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지리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와카를 지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좋아, 돌아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만들어보자고 마음먹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왔다. 우리들은 딱 기차 시간에 맞춰 역으로 갔다. 마침 개차를 하고 있었다. 잽싸게 패스를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졸음이 와 어느 틈엔가 자버리고 말았다. 마음먹은 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없어 혼자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여고생 국정이 그토록 애타게 지어보려 했던 것은 일본의 전통 시가 와카. 짧은 형식 속에 감정을 담아 전하는 와카는 일제에게 단순한 문학 이상의 의미였다. 언어를 지배하면 감성을 지배할 수 있고 감성을 지배하면 행동까지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일제가 추구한 언어 교육의 철학이었다. 그렇다면 역사 교육은 어땠을까? 일제는 언어만이 아닌 역사 또한 점차 지배해 나갔다. 1937년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조선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조선 총독부의 보통 학교 국사에는 일본사와 조선사가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과에서 4과까지는 일본사가 이어지다가 제5과에 오면 옛날의 조선이 나온다. 제6과부터는 다시 일본사가 쭉 나오다가 제11과에서 와서 신라의 통일이 나온다.
이처럼 조선사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일본사의 사이사이에 그나마 조선사가 끼어 있었다. 참고로 조선사의 단원을 열거해 보면 제16과 고려의 왕건, 제37과 이태괴와 이율곡, 제44과 영조와 정조, 제50과 한국합병이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사가 일본사 속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일제의 표현을 빌리면 조선과 일본의 융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일합병의 큰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징검다리식으로 조선사가 일본사 속에 들어있는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 국사에 대한 일본 우파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황국 신민으로 개조되어야 할 조선인 초등학생이 조선의 역사를 배우면 민족 정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반발로 1937년과 1938년도에 개정 발행된 교과서가 초등국사다. 여기에서는 조선사가 모조리 빠지고 일본사만 남았다. 조선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뜻이다. 변은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 이제 한국 신민, 즉 정확하게 민족 말살이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민족 말살이란 표현은 바로 이 전시체제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선일체라는 표현도 전시체제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전까지는 일체라는 건 한 몸이란 뜻이잖아요. 예. 한 몸이 된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내선 융화, 그치. 내선을 융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36년까지 하다가 미나미지로 총독이 부임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내선 일체라고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인 징병은 44년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한국 신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선 일체, 민족 말살, 황국 신민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 바로 조선을 없애고 일본만을 남기려는 일제 식민 통치 전략이다. 일제가 말한 내선 일체는 조선을 없애고 일본만 남기는 것, 민족 말살을 의미한다. 역시 일제가 말한 동화란 말도 하나가 되자는 말이 아닌 하나를 없애자는 말로 차별을 전제로 한 일방적 흡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체는 내선 일체 황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썼다. 첫째는 가혹한 강제 노동. 이 부분은 내일 방송에서 학생 노동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 하나는 정신적인 약탈이다. 일제는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말살했고 심지어는 조선의 일상 문화까지 빼앗으려 했다. 그렇게 조선어는 사라졌고 조선의 역사는 교과서에서 지워졌다. 아이들은 일본의 이름을 가졌고 일제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조선의 고유한 일상 문화마저 차례로 사라져갔다. 장순순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그 다음에 이 훈도시를 만들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일상적인 여성을 어떻게 독원을 하려고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훈도시는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 후기 한일 관계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훈도시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아주 멸시하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 후기 외관이라고 부산에 외관이 있었는데 심지어 조선 사람들이 훈도시를 입고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을 멸시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외관의 의복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일본인들은 훈도시 차림으로 돌아다니지 말 것, 외관 내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본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1940년대에 한국의 여고생들에게 그 과목에서 훈도시를 만들게 해서 그날도 이 일기를 쓰신 분께서도 를 만들었다. (1944년 5월 14일) 일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학교에 갔다. 오늘 대체로 할 일은 이미 어제 종례 시간에 들어 알고 있다.
대체로 세 가지 일이다. 첫 번째, 훈도실을 다 만들지 못한 사람은 훈도실을 마무리 지을 것. 두 번째, 훈도실을 다 만든 사람은 일을 할 것. 세 번째, 방공 훈련. 이렇게 세 가지다. 나는 강당 안에서 훈도실을 만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땀을 흘리며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진짜 미안해서 빨리 훈도실을 완성하고 싶어 초조해졌다. 그런데 일은 진척되지 않았다. 간신히 3시간 정도 지나 전부 만들 수 있었다. 조선의 말, 조선의 역사, 그리고 조선의 문화까지 일제는 그것들을 뿌리째 뽑으려 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혹한 노동으로 조선인의 몸과 혼마저도 앗아가려 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황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다. 여고생 국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 쉼없이 반복되어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정말이지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야 라고 표현을 한다.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일기 원문의 이제 부분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귀하다. 그 다음에 좀 애잔했어요. 예. 지금 이게 정말 배경음악으로 따지면 되게 애잔하면서도 치열했어요. 정말 날마다 아파도 가는 식으로 예.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이 기록자가 굉장히 성격이 뭐랄까 굉장히 차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인텔이에요. 인텔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그런 학생의 동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연구가 지금까지 꽤 됐어요. 그러나 좀 지역 연구들이 필요한 거고 또 귀해요. 이 일기가 지금 이렇게 학생의 일기가 지금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학생의 일기가 밖으로 이렇게 번역되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1944년 7월 10일) 월요일 맑음 5시 기상. 오늘은 모내기는 하지 않고 수업을 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은 몸이 나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다. 하루 동안 무엇 하나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고 축 처진 기분이다. 확실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어떤 것도 다 싫었다. 언제나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된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연히 우리 황군의 사이판 섬에서의 활약상이 눈앞에 떠올랐다. 바로 이때 정말 황군의 미안한 생각이 들어 눈이 떠졌다. 정말이지 우리나란 행복한 나라야. 우리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고맙게 생각되어 고단함도 무엇도 잊어버렸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훨씬 어떤 기율이나 또 학교라고는 어떤 제도 속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훨씬 그 동원에 또 어떤 면에서는 수월한 그런 조직 편제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40년대에서도 또 이렇게 전쟁 말기에 오면 사실 학생이지만 극단적으로는 뭐 준군대에 해당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일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전방에서 전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후방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은 참 이게 오히려 더 어떤 혜택이고 거기서의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이 여러 가지 봉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동원이 된 거죠.
일제가 말하는 동화, 내선 일제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차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차와 4차 조선교육령이 내세운 황국신민은 허울뿐이고 실제는 조선의 남성과 여성을 모두 전쟁에 끌고 가기 위한 폭력적 교육 지침이었다. 김기성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차 조선교육령은 전시체제를 위한 이제 준비 교육령이라면 4차 조선교육은 완전히 전시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이후는 전시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에 일본이 중인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을 징용 노동력을 동원하고 남녀가 됐든 누가 됐든 또 전쟁 물자를 수급받기 위해서 조선 사람을 동원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국방 헌금이니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징병도 물론이고 학도병도 그렇고 징용도 그렇고 또 뭐 탄광이니 뭐 이런 데 다 근로 강제 동원을 당했잖아요. KBS 광복 80년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17살 소녀 서국정의 일기 1944 제2편 황국신민화 일본 여성 만들기 여기서 마칩니다. 글도 말도 정신도 모두 말살시키려 한 일제. 그들은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된 강제 노동을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내일은 제3편 일제강점기 시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강제 노동, 학생 노동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